자, 과학기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과 윤리. 자, 먼저 과학기술 볼게요. 자, 먼저 과학이라는 단어에서 인간의 특징, 이걸 호모 파버라고 말하고 도구적 특징이다. 자, 인간의 특징 중에 인간은 도구를 사용한다, 그 뜻입니다. 과학은 스키 엔타이어 안다는 뜻과 테크닉의로 생산한다는 뜻의 어원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 그냥 한번 봐주자,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과학기술. 자, 과학기술을 바라볼 때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자, 과학기술 지상주의 시각이 있고요. 과학기술 혐오주의 시각이 있습니다. 자, 너무 지상주의는 맹목적 환상으로 빠질 수 있고요. 자, 혐오주의는 근거 없는 두려움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즉,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문제입니다. 올바른 시각은 과학기술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기술은 양날의 칼입니다. 양날의 칼이라는 것은 그 칼이 앞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그 기술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에게 해로 돌아올 수도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기술은 양날의 칼이다. 자, 과학기술 지상주의는 낙관적 시각이다. 자, 삶의 편의가 증가되고 문명이 발달한다. 뻔한 소리고요. 이거 아셔야죠. 베이컨이 쓴 뉴 아틀란티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베이컨이 대표적으로 과학기술 지상주의자예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이상사회를 제시했는데 그 사회를 아틀란티스라는 단어 앞에다가 뉴자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뉴 아틀란티스라는 책을 썼다. 자, 뒷페이지에 좀 나옵니다. 이상사회,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이상사회. 자, 혐오주의 이렇게 바라봤고요. 대표적인 사례로 러다이트 운동이 있습니다. 이건 과학기술이 발달할 때 이 기술에 의해서 이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으니까 기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기계를 파괴하고자 하였던 운동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계를 파괴해봤자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나 손해죠. 이 그림을 보시면 되겠죠. 이 다리 부시고 이 다리 부시니까 결국 내가 고립됐죠. 우리가 과학기술을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과학기술을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We can stop it입니다. We can stop it. 뭐 그런 노래도 있어요. 네. 왜 그러냐? 자, 도가. 자, 도가가 대표적인 과학기술 혐오주의자죠. 혼란의 원인을 인위에서 찾았고요. 해결 방법을 무위에서도 찾았었다. 자, 언제 과학지상주의 문제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과학지상주의로 가면요, 환경오염이 나타날 수 있대요. 자, 환원주의입니다. 단순한 법칙으로 환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현상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쉽게 돌려서 단순화시켜버린다, 그 뜻입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의 시각이죠. 인간이 바라본 자연의 시각이고 인간에게 이해하기 쉽게 자연을 편리화시킨 어떤 도식일 수도 있습니다. 물 같은 거 생각하면 되죠. 우린 물을 그냥 H2O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자 만든 도식이죠. 그걸 어떻게 본다? 환원주의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화이트헤드는 잘못 놓여진 구성체의 오류라고도 말했어요. 자, 이건 잘못 놓여진 구성체의 오류는 선생님 도식 16페이지 오른쪽에 있으니까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이 발달할 때 어떤 그 문제점 중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파놉티콘이에요. 파는 전체란 뜻입니다. 옵은 여러분 그 안경점 가면 많이 있어요. 옵티멀, 무슨 안약은 뭐 옵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코는 각졌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판 전체를 볼 수 있는 각 교도소입니다. 이건 벤담이 설계한 거예요. 벤담 그러면 최소의 비용을 최소의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이죠. 즉 가장 적은 인원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감시할 수 있는 교도소를 설계했는데 그걸 파놉티콘이라고 말했어요. 한마디로 효율성 차원이죠. 그런데 이걸 달리 보면 감시와 통제가 증가한다. 오늘날 우리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들의 어떤 사생활이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핸드폰 어쨌든 그 과학기술을 통해서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오고 가죠. 그것이 얼마든지 감시당하고 통제당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자,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 자,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 중립에서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오십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일단 실존주의예요. 그래서 왜 실존주의 철학자 두 사람이 나옵니까? 그건 실존주의는 현대 철학이죠. 현대 철학. 근데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이 사회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어쩌면 엄청난 긍정적 기능도 했지만 엄청난 어떤 문제도 일으키게 된 것이 현대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두 철학자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야스퍼스가 나왔고요. 한 사람은 하이데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스퍼스, 하이데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하이데거가 쓴 책도 한번 알아주세요. 존재와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고요. 존재입니다. 존재라는 자체가 바로 실존이에요. 근데 우리의 존재는 시간 앞에 무너져 가죠. 여기서 무너져 간다는 건 우리 죽어가요. 죽어갑니다. 자, 어쨌든 하이데거는 시간 앞에 던져져 죽어가는 것을 아는 지금 여기 있는 현 존재. 어떤 그런 얘기했던 실존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요나스도 좀 넣었어요. 요나스는 좀 실존주의에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인데 이 사람도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제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사람이라 이쪽에다 놓아봤습니다. 야스퍼스를 한번 볼게요. 자, 기술이란 수단이며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기술에서 어떤 것을 끄집어 만들어내는가 이다. 됐죠? 뭐겠습니까? 가치 중립이겠지.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봤지만 도식 14페이지 밑에 가치 중립이라고 있으니까 거기 연결시켜서 봐주시는 겁니다. 자, 하이데거는 오늘날 우리는 어디서나 기술에 붙들려 있다.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때 우리는 무방비의 기술에 맡겨진다. 그러므로 가치 개입입니다. 자, 그래서 야스퍼스는 가치 중립, 이쪽은 가치 개입이 되는 거예요. 자, 가치 중립은 주로 사실의 문제를 따질 때 가치 중립이 들어갑니다. 사실 문제라는 건 참 거짓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사실 문제라고 말합니다. 즉 검증 가능한 것. 자, 대비되는 화살표 넣었고요. 이쪽은 가치 문제를 강조해요. 가치는 참 거짓으로 증명되지 못하고요. 선, 옳다, 그르다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게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자, 가치 개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반성적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강조되는 이성은 도구적 이성이에요. 이쪽은 성찰적 이성입니다. 반성적 이성이죠. 좀 대립되는 이성이고요. 자, 과학은 진위 판단의 대상이다. 그래서 진위라는 게 참 거짓이란 뜻입니다. 참 거짓의 판단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선악의 판단 대상 됐고요. 자, 그래서 이쪽은 객관적 태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지나친 가치 중립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 자, 그럼 가치 개입이 바람직한 태도겠죠. 과학은 가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과학자 헌장 같은 것들도 있는데 거기 가치 판단의 내용이 있다. Not only but also라는 것은 가치 개입에서 어떤 반성적 태도, 성찰적 태도를 강조했다고 해서 가치 중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치 중립 플러스 반성적 태도예요. 그래서 not only but also 요거 넣어봤고요. 노벨상 한번 넣었습니다. 그쵸? 이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고 어떤 인간에게 뭐 필요한 어떤 건설에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노벨상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과학의 연구활동은 결과의 활용과 분리되어 평가할 수 없다. 자, 그럼 활동은 결과의 활용과 분리되어 평가할 수 없다. 그럼 결과의 활용을 고려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사회적 책임으로 들어갈 때, 과학의 사회적 책임으로 들어갈 때 OX, 이건 O입니다. 미리 넣어본 거예요. 미리 넣어본 거. 여기다 넣을 게 아닌데 여기다 넣어봤습니다. 그냥. 자, 과학기술자의 책임에서 한번 원자폭탄 보여줘 봤습니다. 이게 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이고요. 이것이 이제 일본을 이렇게 한 방에 보내버렸죠. 사실은 나중에 하나 더 터쳐서 이제 두 방이 보내버렸는데 어쨌든 원자폭탄은 이렇게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그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자폭탄에 관련돼서 이제 사실 과학기술자의 책임의 문제가 이제 더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폭 이전에는 뭘 하든 큰 사회적인 해악은 크게 있지는 않았죠. 근데 원자폭탄은 한 방에 보내버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생화학 무기니 무슨 바이러스니 이거 과학자가 잘못 만들었다가는 세계를 한 방에 보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에 대한 어떤 책임의 문제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뜻이에요. 자, 영화 한번 보겠습니다. 영화 이거 터미네이터인데 이 장면 한번 싹 놓았어요. 좀 작더라도 한번 봐주세요. 그냥 평화로운 장면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핵무기 올라가고 있죠? 사이즈가 다르죠, 이거랑. 요거 좀 아담하고. 지금 만든 핵무기는 이때 만들었던 원자폭탄의 한 2000배? 2000배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 당시 그 히로시마가 받았던 피해에 수천 배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터미네이터에 나왔던 영화의 내용이에요. 그쵸? 원폭 쏘기 쉽죠? 우리 집 열쇠보다 쉬워요. 저런 우리 집안 열쇠보다 더 쉽게 옵니다. 원자폭탄. 그리고 누르면 돼요. 참 쉬워요. 생윤보다 쉬워요. 생윤보다. 원폭 쏘는 게. 무섭죠? 날라갑니다. 날라가 그냥. 보통 저렇게 많이 죽는데 원자폭탄에서 그 열에 의해서 그냥 완전히 사라진답니다. 사라진대요. 이게 지금의 원폭 수준이랍니다. 그런데 저런 폭탄을 그 소련이 이제 해체되고 러시아로 이제 바뀔 때 저 정도 수준의 폭탄을 소련이 2000개 가지고 있었대. 2000개. 물론 미국은 더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어쨌든 저런 어떤 해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의 어떤 과학기술자의 책임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논의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볼게요. 문제는 어렵게 출제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명 가지고 안 되고요. 선생님이 그 카페에다가 그 관련 문제를 한 4개 정도를 한번 올려놔 볼게요. 그쪽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한 4문제 정도를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게 지금 출제되고 있었어요, 문제가. 자, 꼭 카페에 들어가서 올려놓을 테니까 보도록 하십니다. 과학기술자의 책임. 자, 오펜하이머가 있고요. 하이젠베르크가 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미국 사람이고요. 하이젠베르크는 독일 사람이었어요. 원자폭탄은 미국에서 만들었죠.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럼 독일에 있던 하이젠베르크는 2차 대전 때 히틀러 밑에 있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이제 원폭 제작의 총 책임자였는데 원자폭탄을 만들 때 조금 약간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지 않아 일부러 좀 느슨하게 좀 원자폭탄 막는 걸 상당히 자제했던 사람입니다. 자, 오펜하이머는 과학기술에 대해 있어서 과학기술 자체만 책임이고 사회적 책임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아니다. 과학기술 자체 플러스 모두 필요하다. 사회적 책임도 필요하다. 자,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책임이고요. 이쪽은 사회적 책임까지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문장 읽어볼게요. 내가 원자폭탄을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원자폭탄의 사용에 대한 결정은 정치인이 내린 것이다. 나는 주어진 역할에 충실했을 뿐이다. 난 잘못이 없다. 난 과학기술 자체에만 책임, 활용은 정치인. 이쪽은
히틀러의 손에 원자폭탄이 들어가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는 없다. 이 사람이 히틀러 밑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원폭 제작을 요구했는데, 물론 이제 뭐 거부한 게 아니라 그 총책임자였지만은 그 원폭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적극적인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재능을 활용하진 않았어요. 그래 탑니다. 자, 오펜하이머는 과학자의 책임은 과학기술 그 자체이다. 과학기술 그 자체에 알아주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여기 있죠. 정치인의 책임이다. 즉 과학기술 자체, 연구활동, 과정만 책임이다. 그 뜻입니다. 즉 연구에 대한 내적 책임이다. 그때 이 내적이란 말은 사회적 책임이 들어가지 않고 과학기술 자체에만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때 내적 책임이에요. 자, 우리 하이젠베르크 사회적 책임을 얘기한 사람, 이거 있네. 그런데, 그럼 오펜하이머 되게 나쁜 사람이네? 사실 제가 오펜하이머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겠지만은, 원자폭탄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죽음의 신,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원폭이 터진 이후에 미국 대통령이 오펜하이머를 불러서 이제 수고했다고 그 말하려 할 때 대통령을 만나면서 악수할 때 그랬습니다. 나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자기 손에 엄청난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어떤 고뇌를 실제로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윤책에서 이젠 대립되는 사람을 만들다 보니까 이 원자폭탄을 사례로 해서 두 사람을 넣긴 했지만은 오펜하이머 이 사람 자체도 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웠던 수소폭탄을 만들 때 이 사람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 양심에 의해서.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로는 그 미국 정부로부터 탄압도 받아요. 네가 왜 미국 국가를 위해서 너의 지식을 활용하지 않고 수소폭탄 개발에 참여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좀 탄압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 보는 사람 모습과는 또 실제 살아온 인생은 좀 다르다. 자, 이 사람 히틀러에게 원폭을 줄 수는 없다라고 말했답니다. 자, 결과의 활용까지도 과학자는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연구 활동 과정만 책임지는 거다. 아니다. 결과의 활용까지 책임지는 거다. 사회적 책임 얘기하면서 연구에 대한 외적 책임까지 얘기한 사람, 사회적 책임 하이젠베르크. 사람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결과의 활용, 그다음에 연구에 대한 외적 책임 그렇게 들어간다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연구 범위와 주제 설정이 있었어요. EBS 주제 탐구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어보라고 놓았고요. 자, 오펜하이머. 그대로 그냥 한번 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요 논거죠. 요 논거.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논거로서 과학자가 과학기술의 연구 범위의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 제약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즉, 어떠한 것을 하든 그것은 과학자의 자유이다. 그 주제 설정이 있어서 범위와 주제 설정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하이젠베르크는 과학기술이 사회의 기술, 인류 전체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술의 범위와 주제의 선정에 제한을 가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전쟁에 어떤 사용되는 어떤 것들을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제 선정에 있어서 차이점 알아주도록 하십니다. 자, 이건 아까 했었죠? 앞페이지에서 5로 넣으시면은 되십니다. 자, 과학자가 연구 결과물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자, 이런 거, 날조예요. 날조입니다. 재료나 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한다. 이런 건 변조. 타인의 생각과 연구 결과 자신의 것처럼 속이는 행위. 이거는 표절입니다. 표절이고요. 자, 프로메테우스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옆에다 과학의 발전이 가져올 위험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자, 이거 이제 1서부터 9까지 가치 중립, 가치 개입 찾기 문제였습니다. 한번 볼게요. 과학의 연구활동은 사회적으로부터 독립되어야 된다. 중립. 자, 사회적 책임. 개입. 무관한 것이 아니다. 개입. 도덕적 판단이 포함되어야 된다. 개입. 자, 비판을 유보해야 된다.
중립. 그냥 중립이죠. 자, 사실 판단의 대상일 뿐이다. 즉, 가치 판단 들어가면 안 된다. 중립. 자, 사회 끼칠 영향을 고려하자. K. 자, 그 다음에 요거 보겠습니다. 가치 판단은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된다. 중립. 요거 볼게요. 과학기술과 사회. 자, 기술과 사회가 있습니다. 화살표로 기술이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뭐 1번이라고 적어봤고요. 아니다. 사회가 기술에 영향을 미친다. 2번이라고 적어봤습니다. 답입니다. 1번은 기술이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기술 결정론. 2번은 사회가 기술에 영향을 미치죠.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이에요. 기술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강조한 거고요. 자, 사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죠. 기술과 사회의 공동 구성론. 이게 답입니다.